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33 경순왕 귀순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에피소드 34 여섯가야 연맹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한반도 남쪽에 6나라가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한 산봉우리에서 내려온 6알에서 시작됐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이 이야기 그냥 전설로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지명, 노래, 재래, 의식까지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가야는 왜 늘 신라와 백제 뒤에만 놓이는 걸까요? 400년 넘게 존속한 나라인데 교과서엔 두 쪽도 안 됩니다. 오늘 그 시작점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야가 세워지기 전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기원전 후로 한반도 남쪽엔 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뉜 연맹사회였는데요. 가야는 바로 이 변한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변한엔 12개 소국이 있었다고 삼국지 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소국 중 6이 가야로 발전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학계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한이 왜 그 시기에 나라 형태로 바뀌었을까요? 핵심은 철이었습니다. 변한은 철 생산의 중심지였거든요. 삼국지 위서엔 변한철이 낭랑 외해까지 팔렸다고 나옵니다. 철을 지배한 집단이 곧 권력을 쥐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구지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건국설화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42년 가락국 건국 이전의 일입니다. 이 땅엔 아직 왕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9명의 족장이 각자 백성을 이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목소리는 상곡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왕을 맞으러 노래하라고요. 그 노래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집단 노래 중 하나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네 글자로 시작하는 그 노래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빛 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알을 모셔가서 열이틀 뒤를 기다렸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알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수로왕이었습니다. 나머지 5아이는 각각 다른 가야의 시조가 됩니다. 한 신화가 6나라의 공동기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국설화는 동아시아에서도 꽤 독특한 형태입니다. 보통 건국 신화는 한 명의 영웅에게 집중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야 신화에는 6명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한 신이 6아이를 동시에 내려보낸 겁니다. 이 6알 중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이 김수로였습니다. 김수로는 금광가야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5은 각자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사건이 서기 42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건국은 신라보다도 앞선 시기의 일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6나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6가야는 모두 낙동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광가야는 지금의 경남 김해 지역에 해당합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아라가야는 함안 지역이었고요. 성산가야, 소가야, 고령가야까지 합해 6이었습니다. 이 6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가야 연맹 혹은 가야 제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맹의 맹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초기에는 김수로의 금광가야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금광가야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아 바다와 연결되었고요. 철 생산과 교역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 가야의 철은 낭랑 외해까지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가야의 철교역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철기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낙동강 하구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광가야가 맹주였다는 건 초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4세기를 지나면서 가야 연맹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내륙의 대가야가 점점 힘을 키워나갔기 때문입니다. 4, 5세기에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실질적 중심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야는 단일한 나라가 아니었고 맹주도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이것은 가야를 단순히 약소국으로 보는 시각을 뒤집는 점입니다. 가야는 500년 넘게 독자 문화를 유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가야 고분에서는 신라와 확연히 구별되는 유물들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토기 양식, 갑옷 형태, 순장 방식까지 달랐고요. 이 차이는 가야가 신라에 흡수되지 않은 문화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왜 삼국보다 덜 알려져 있을까요? 가야는 자체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에도 가야 봉인은 따로 없고 신라 열전에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가야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가야의 이야기는 주로 고분과 유물이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된 가야 유적들이 그 공백을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가야사 복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가야의 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품질이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 전에는 변한 지역 철이 낙랑과 외까지 수출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덩어리가 화폐처럼 사용됐다는 기록도 같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금광가야가 그 철 생산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다는 점은 지금도 학계의 주요설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야는 왜 통일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철이 있었고 해상 교역로도 있었고 인구도 적지 않았는데 가야는 끝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야는 연맹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가야는 독립적인 왕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연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의 신라처럼 하나의 왕 아래 집권화된 구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야 연맹은 분열이 아니라 다원적 공존을 선택한 정치 실험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반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가야 고분을 직접 봐야 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는 철제 갑옷과 말 갖춤새가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 유물들은 가야가 단순한 소국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50명 이상이 순장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대가야가 그 정도 규모의 순장을 시행했다는 것은 강력한 왕권이 형성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야 토기 역시 독자적인 양식을 가졌는데요. 신라 토기와 구별되는 형태가 뚜렷합니다. 가야 토기는 일본 스에키 토기의 원형이 됐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됩니다. 가야 유물이 일본 고분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당시 교류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가야가 남긴 흔적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연맹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라가 가야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462년 신라는 금광가야를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가야 연맹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광은 신라에 귀순하면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구영광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가야의 피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끈 장군 안에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가야는 562년에야 신라에 완전히 복속됩니다. 가야 연맹의 공식적인 존건이었습니다. 가야가 사라진 뒤에도 그 문화는 신라 안에 스며들어 살아남았습니다. 가야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르기라는 가야 악사가 신라로 망명해 그 악기를 전했습니다. 가야금은 지금도 그 한국 전통 음악의 중심에 있는 악기입니다. 가야가 남긴 문화유산이죠. 가야사 복원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발굴이 이어질수록 기록의 공백이 채워집니다. 2016년 정부는 가야사를 국정역사과제로 지정하고 체계적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가야 고분군 7곳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구지봉에서 시작된 노래 하나가 6나라를 낳았고 그 나라들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6왕의 이야기는 신화 안에 있지만 그 나라들이 실제 했다는 증거는 땅속에 있습니다. 가야는 교과서에서 짧게 다뤄지지만 그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맹의 왕비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맹의 왕비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